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거품이 아니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건의 발단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영국은 2025년부터 자국의 주력 자주포인 AS-90을 대체하기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신형 기동화력 체계 획득의 일환으로 차기 자주포를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9 자주포 역시 개량된 K9A2 자주포 버전으로 해당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에서 개최한 글로벌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고 영국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1조 원 규모의 K9A2 수출에 공을 들였지만 독일에게 패하여 쓴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K9의 좋은 소식만 들리다가 청천벽력 같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꺼리튜브도 가슴이 아파져 옵니다. 가성비 면에서 아쉬운 것 없는 K9A2 대신 영국 국방성이 MFP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독일을 선택한 것인데요. 영국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내부적으로 독일의 RCH-15를 선택한 것에 대해 독일과의 외교적인 판단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 한계 때문인데요. 영국은 EU를 탈퇴하긴 했어도 여전히 EU의 강력한 동맹국이자 나토에서의 높은 영향력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EU와 나토에 포함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가성비 좋은 무기를 가져와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팽배했습니다. 다만 한국산 자주포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 좋은 평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국 시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란 희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로 영국은 결국 같은 나토 국가인 독일의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자주포는 MFP 사업에 도전한 자주포 중 가장 고가의 자주포인데요. 고가의 무기체계이지만 결국 나토 핵심 동맹국은 같은 기종을 운용해야 한다는 유럽연합이 방산시장에 대한 정책과 최근 유럽연합의 방산 전략이 유럽산 무기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로 수정된 것 역시 대한민국에 고배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K방산이 수출 점유율 4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가성비뿐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유럽연합 등 결속력 높은 지역에서도 K방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올해 2월 국회에서는 수출 금융지원 한도를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제 금융계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업계는 의문부호를 표하는 등 당면한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다른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급제동이 걸린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자주포의 최고 정점을 꼽으라면 K9A2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실전 배치는 안 되었지만 성능과 가격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주포는 K9A2가 유일할 것입니다. K9A2 전신인 K9 자주포는 이미 국산 명품 무기로 손꼽히고 운용 중인 국가도 8개국에 달하는 상황이라 K9보다도 개량된 K9A2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하는 중형 152mm, 155mm 구경 자주포 총 16종 가운데 K9 자주포 점유율은 36%로 1위이고 2010년 이후 거래된 155mm 자주포 총 1401문 가운데에서도 K9 자주포가 626문으로 4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수출 사례만 보더라도 K9 자주포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더욱이 운용 중인 국가들끼리 모여 각종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례적인 유저 클럽도 지난 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기도 했기 때문에 K9의 국제적 위상은 상당히 튼튼하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지금까지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이집트와 호주 등에서도 운용 중입니다. 특히 8개국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으로 나토 무기 체계의 통일에 기준이 되리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또한 K9A2와 K9A3의 10년 개발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분당 9발이라는 이례적인 발사 속도와 운용 병력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병력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현대전장에서 중요한 전력이기 때문에 영국 진출에 기대감을 비추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무기 수출국 5위로 도약하게 될 거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K9A2는 K9을 1차 성능 개량한 K9A1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K9AO는 최대 분당 6발이 발사 가능하며 포탄은 자동장전 시스템이지만 장약은 탑승한 병사가 직접 넣어야 하고 운용우리에 5명이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K9A2는 발사 속도를 분당 6발에서 9발까지 증가시켰고 포탄만 아니라 장약 장전도 완전히 자동식으로 개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포탑 탑재로 운용 승무원이 3명만 필요하도록 개량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K9A1보다 K9A2의 화력이 약 30에서 40% 강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자주포 기술에서 분당 발사 속도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에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신의 냉각 시스템이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발사 주기의 빈도와 강도에 따른 재질의 열저항성과 포신의 냉각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에 분당 발사 속도를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무기 거래는 해당 제품의 성능으로만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K9A2의 영국 진출 실패의 원인으로 외교적 관계나 나토 국가가 아니라는 불리함이 지적된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영국이 대한민국의 K9A2 대신 선택한 독일의 RCH-15 자주포의 성능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RCH-15는 차륜형 차체를 활용하여 우수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현대적인 전쟁 요구사항에 맞춰 보완된 고도로 모듈화된 무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기동성, 정밀한 타격 능력, 그리고 운용의 유연성이 특화됐습니다. 특히 기존의 포병 전력이 구사할 수 없었던 자주포가 기동 중에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 RCH-15가 가진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각종 다양한 정치 외교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정학적인 동맹관계 부분입니다. 영국은 브레식 이후에도 EU 국가들과의 군사적 및 경제적 연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EU와의 연대는 물론 나토 내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그들의 군사기술과 방산산업의 역량은 영국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이는 독일이 제공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의 통합성과 운용 호환성이 영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방산 실적들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방산 복합체인 독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뿐이지 독일이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그리 호락호락한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국의 독일 선택은 정치적 및 외교적 계산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나토 내에서의 연대 강화, 브레식 이후 EU와의 관계 재정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독일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매력적인 옵션으로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RCH-15 자주포가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였다는 점과 EU를 중심으로 한 한국 방위산업의 견제 정책에 대해 다각도로 주의를 표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지난달 유럽 방위산업 전략에서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국방조달 예산에서 최소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EU 내에서 지출하라 권고하는 발표를 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EDIS의 권고안에 대한민국과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 폴란드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차 계약 마무리까지 험난한 난관이 예상되는 건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불확실성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수은법 개정을 통해 25조까지 자본금을 증액하려 하지만 여전히 폴란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방위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유럽의 견제에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EU가 각종 방산 정책을 발표할수록 유럽의 벽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K방산의 수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을 견제하는 EU 국가들에 대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중론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우수한 가성비를 강점으로 방산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KF-21과 FA-50의 생산을 담당하는 카이는 이집트와 FA-50 수출을 논의 중이고 슬로바키아의 고등훈 연기 교체 사업, 미국의 해군, 공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폴란드와 K9 자주포 잔여 계약이 남아있고 루마니아의 1조 원 규모 자주포 도입 사업 계약도 눈앞에 다가온 상태입니다. 또한 K2 흑표 전차를 앞세운 현대로템도 앞으로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성사와
루마니아의 K2 전차 계약도 추진하고 있으며 LIG 넥스원은 천궁2를 UAE에 수출하는 계약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에 2,700억 원 규모 무전기 수출을 계약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방위산업의 빅4는 지난해보다 종합적으로 18% 이상의 매출 증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는 2조 3천억 규모의 노르웨이 주력 전차 교체 사업에 K2 흑표 전차가 고배를 마셨고 독일제 레오파르트 2A7 전차가 선택된 전례가 있는데요.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 교체 사업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에 밀려 탈락한 결정은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다양한 국제외교, 정치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은 대한민국의 K2 흑표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이었습니다. 두 기종의 성능 평가에선 K2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차보다도 미사일 도입을 더 중요하게 주장했던 에이릭 크리스토페르센 총참모 총장조차 전차를 구입한다면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 K2 전차를 구매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능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절대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이 선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노르웨이와 독일 간의 긴밀한 외교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미국 등 해외 군사전 문제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이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이에 대한 경제적 협력 차원에서 독일산 무기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국제 정세와 맞물려 나토 국가 간의 연계가 강화되는 것도 이미 나토 국가들의 전차와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독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영국의 자주포 교체 사업인 MFP에서 K9이 고배를 마시며 독일의 RCH-15가 선택되었습니다. K방산의 위세가 나날이 고공행진 중이지만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유럽과 나토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무기들이 이제는 단순히 가성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유럽과 나토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뛰어넘는 기술력까지 한 단계 도약해야만 유럽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현주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는 대한민국 방산무기 도입을 긍정적으로 추진해온 법과정의당이 8년 만에 야당으로 내려앉으면서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방산업계는 대한민국의 무기 수입에 대한 폴란드 내 여론의 추이와 정책 기조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집권한 여당과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친EU 성향을 내세우며 EU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EU 가입국들이 생산한 무기의 도입을 늘리겠다는 발언을 하며 폴란드와 남아있는 방산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다행히 K239 천무를 72대 더 도입하기로 하면서 2차 계약 물량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였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천무의 2차 계약 실행과 관련해서는 11월까지 당국 간 별도의 금융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것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책금융금리는 시중은행에서 주는 금리보다도 낮게 제공되어 조 단위가 움직이는 방산시장 계약은 0.1%의 금리 차이가 작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의 비용을 추가시키거나 경감시킬 수 있어 폴란드는 정책금융을 사용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K2 흑표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공급하는 1차 계약에 이어 K2 흑표 전차를 820대 추가로 수출하는 2차 계약을 추진 중인데 역시 폴란드가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조건과 기술을 이전해준다는 조건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현대로템의 2차 계약 역시 난항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폴란드의 배짱 장사에 국내 방산업체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난 7일 치러진 폴란드의 지방선거에서는 애국 보수 성향이자 K방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법과정의당이 34.2%라는 득표율을 보이며 현 집권 세력인 시민연합을 3.6% 차로 앞서며 아직까지 폴란드 내 여론은 법과정의당의 편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과정의당의 존재감이 건재함이 드러나긴 했지만 연립정부를 세운 여권이 51.0%로 법과정의당을 이기면서 법과정의당의 존재감을 지우기 위해 K방산의 딴지를 걸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폴란드 내 급변한 이슈로 하나와 현대로템의 2차 계약이 물거품이 되거나 폴란드 여당 정권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윤의 방산시장에서 유럽은 방산물자의 78% 가까이 여기에서 조달하는 한편 미국산 무기가 밀려들어오면서 전체 수입 물량의 63%를 미국산 무기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에서 칼을 빼들었는데요.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의 비중을 50% 이상 늘리고 공동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방산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통해 유럽 내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유럽 방위산업 전략 EDIS 통신문을 발행하고 첫 번째 입법 패키지인 EDIP 유럽 방산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통신문의 경우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전반적인 정책 구상의 방향을 담은 문서로 EDIP를 시작으로 입법 패키지는 계속 발표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7개 회원국에게 2030년까지 국방력에 조달하는 예산의 최소 50%를 EU에서 지출하라고 권장했으며 2035년도 까지 목표 수준을 60%로 설정했습니다. 이 말은 타국가에서의 무기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무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비중을 높이자는 겁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이 조달한 무기 중 60% 이상이 모두 타국가인데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간 그 비중은 80% 가까이 급증했으니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자국 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이 방산시장 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연합 내 현재 15%인 방산거래 규모를 35%로 확대하면서도 새로이 구매할 군사장비 중 약 40% 가까이는 회원국끼리 공동으로 구매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15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유럽연합이 새롭게 방위전략의 판을 재편함으로써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이미 계약하고 추진 예정인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이 파기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의 경우 2026년 이후에 도입하는 물량에 대한 내용이기에 이번 유럽연합의 조치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세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수출 계약을 무작정 파기하는 건 관례상 있을 수 없던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미 호주가 오커스 동맹을 이유로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도 대규모 수출 계약이 체결되어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금융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이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24년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4위로 도약하는 걸 목표로 공격적인 시장 개척과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창원시 방산 수출 목표를 60조 원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통해 폴란드의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물들이 제거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폴란드와 유럽연합의 대응 전략이 급변함에 따라 수출 계약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히 금융계약 체결로 폴란드와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는데요. 사실 EDIS는 유럽연합이 자국 시장을 미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이며 이는 곧 7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예상되는 나토에 대한 압박과 미국 내 기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특히 이번 유럽연합의 방위 전력은 나토 의존도를 축소해 유럽연합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므로 해외에서 무기 수입을 견제하기 위함보단 사라져버릴 수 있는 해외 무기 체계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 개발의 진짜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불안 요소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유가 외산 무기를 배척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유럽 내에서는 자체 무기 산업의 보호와 육성이 중요한 경제적 및 전략적 요소입니다. 이유는 자국 내 방산업체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위 산업은 이유 내에서 정치적 및 군사적 동맹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전통적으로 미국 및 나토와의 군사적 결속을 중시하며 이러한 동맹 관계 속에서 비유럽산 무기 시스템의 도입은 외교적 조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과 관련한 정책도 한국 무기 구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종종 자국의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자 기술 이전이 포함된 계약을 선호하는데, 만약 한국과의 계약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구매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대한민국의 성장세가 주춤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루마니아와 대한민국은 신공 미사일의 수출을 계약한 바 있는데요.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이 지지부진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폴란드의 무기 체계를 가득 채운 대한민국의 무기에 대한 호평이 자자한 만큼 가성비 면에서도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외면하긴 쉽지 않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상되는 1차 계약 물량만 54대, 계약 금액은 약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현재 루마니아의 수출 계약을 경쟁 중인 자주포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 터키의 T15입니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독일과 터키가 수주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전해져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와 수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5월 루마니아에서 K2 전차의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폴란드 외 동유럽 국가에도 K방산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방한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교육 훈련 교류와 기술 협력을 비롯해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실무협의체 개설을 추진 중이며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은 유럽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유럽의 군사강국들은 대한민국의 방산무기에 대해 기술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만든 무기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유럽 국가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연합의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한국산 무기들의 공세를 피해보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쉼없이 위세를 떨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앞길에 유럽연합이 과연 방해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